요거 좀 들어오셔서 소리 잘 들리는지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아, 감사합니다. 시작할게요. 시작하기 전에 출석 체크를 했고요. 과제를 봤는데 되게 LLM 향기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과제할 때 뭐 잘 안 되면 쓰셔도 되고, 특히 내가 이런 형태의 데이터가 있는데 이런 형태로 바꾸고 싶어. 뭐 UI를 이렇게 잘 그리고 싶어. 이럴 때 GPT를 쓰는 건 적극 권장합니다. 그건 GPT가 잘하니까. 근데 뭐 핵심 로직 같은 데서 얘네가 생성한 코드를 쓰셨다면 적어도 이게 무슨 뜻인지, 왜 이렇게 썼는지 그걸 라인 바이 라인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이해하고 쓰셨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토익 프로젝트도 있고 나중에 그냥 과제 어려워져도 여러분이 업보빔을 맞으셔도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고 네, 과제는 다들 잘 해주셔서 피드백은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고, 세미나 2에서 이렇게 두 개를 했어요. 컴포즈를 이용해서 더 쉽고 간편하게 선원형 방식으로 UI를 그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형태의 네, 이런 식의 코드를 쓰면 컴포즈가 이런 UI 트리를 만들어서 적절하게 레이아웃을 배치하고 그 내용을 알맞은 데이터를 끼워 넣어서 그려준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뷰모델이라는 걸 배웠어요. 뷰모델이 우리가 UI에 들어가는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컴포즈, 실제 UI에서는 이 데이터를 그대로 읽어와서 쓰기만 하고
이 데이터를 바꾸고 싶으면 뷰 모델한테 이벤트를 전달한다. 그래서 어떤 데이터가 어디서 바뀌는지는 뷰 모델만 알 수 있게 한다. 이게 책임 분리의 원칙이었어요. 단방향 데이터 흐름이었고요. 그리고 오늘은 먼저 화면 전환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걸 다루는 내비게이션을 할 거고, 그리고 코틀린 플로우라는 거를 살짝 배우고, 이제 저희가 안드로이드니까 로컬에다가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겠죠. 그걸 사용하는 법을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이걸 이용해서 앱을 어떻게 만드는지까지 다뤄볼 생각입니다. 내용 좀 많아요. 그래서 해보면, 네, 화면 전환을 하고 싶어요. 보통 앱에서 화면 전환이 일어나면 이렇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화면이 넘어가는 그런 애니메이션이 있죠. 그런 걸 넣고 싶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과제 2에서 했듯이 그냥 뭐 화면 여러 개 만들어 놓고 어디로 내비게이션 하면 상태를 바꿔서 이걸 보여주다가 이걸 보여준다.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해도 돼요. 해도 되는데 너무 복잡하죠. 복잡하고 하나의 컴포즈 아래 수십 개의 그 레이아웃이 있어야 되니까 말이 안 되죠, 사실. 애니메이션도 자동으로 안 해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기본적으로 관리하고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라이브러리가 제트팩 내비게이션이에요. 네, 공식 문서를 넣어뒀고 내비게이션한테 네,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문서를 이거 쭉 하고 이거 이렇게 네 개가 이번 세미나 내용입니다. 이렇게 네 개요. 네, 내비게이션한테 이걸 시키고 싶으면 세 가지를 알려줘야 돼요. 먼저 우리가 뭐 화면 전체가 내비게이션이 일어나게 하고 싶은지 아니면 화면 위쪽만 내비게이션이 일어나게 하고 싶은지 그런 걸 알려주는 컨테이너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그걸 레브 호스트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레브 호스트 안에는 내비게이션 그래프가 있어야 돼요. 그래프라는 건 지도예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어떤 화면에서 뭘 누르면 어떤 화면으로 갈 수 있다. 이런 거를 미리 정의를 해줘야지 우리가 안에 깔리고 쓸 수 있겠죠. 그리고 이 화면을 이동할 때 값을 들고 갈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값의 이름이랑 타입을 지정해줘야 합니다. 이거는 아래에 내용이 따로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러면 화면들이 각각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동 가능한 그런 화면들을 각각 내비게이션 데스티네이션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이동할 수 있는 정점들이겠죠, 그래프에서. 네, 그래서 뷰 모델 스토어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했었는데 기억이 안 나시겠죠? 그래서 내비게이션 데스티네이션은 자기가 직접 뷰 모델을 호스팅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얘가 죽으면 같이 죽는 뷰 모델을 만들 수 있어서 그래서 내비게이션 데스티네이션 하나마다 뷰 모델을 1대1 대응되게 이렇게 둘 수 있다. 그런 아키텍처도 있다. 정도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부 컨트롤러를 만들어서 알려줘야 돼요. 이건 뭐냐면 화면 전환을 실제로 수행하는 객체예요. 우리가 뭐 버튼을 눌러서 다음 화면으로 넘어간다. 이걸 하고 싶다 하면 내부 컨트롤러 점 내비게이트를 해서 얘를 항상 호출을 해줘야 돼요. 네. 그래서 예시를 봐야지 알겠죠? 네. 두 가지 방법을 들고 왔는데 뭐가 맞냐는 그냥 뭐 편해 보이는 걸 쓰시면 돼요. 딱히 정답이 있는 건 아니고. 네. 우리가 앱에서 내부 컨트롤러를 만들었어요. 어떻게 만드냐면 이런 식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아래쪽 그래프가 포함된 모든 앱에다가 이 내부 컨트롤러를 넘겨줬고요. 이 그래프에서는 내부 호스트를 만들고 각각의 내비게이션 데스티네이션을 이런 식으로 지정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 페이지에 딱 들어오면 홈이라는 데스티네이션에서 시작을 할 거고 홈에서는
이런 식으로 네, 지금 홈 데스티네이션에 있으면 홈 스크린을 보여주고 예를 들어서 디테일 내비게이션 데스티네이션에 있으면 디테일 스크린을 보여주겠죠. 홈 스크린이랑 디테일 스크린은 우리가 익히 아는 그냥 컴포즈 파일이에요. 이름이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홈 스크린은 on navigate to detail이라는 함수를 인자로 받죠. 그래서 버튼을 누르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위에서부터 계속 주입받은 랩 컨트롤러에서 점 내비게이트 디테일이 호출이 되겠죠. 무슨 뜻이냐면 이 랩 컨트롤러가 점 내비게이트를 받아서 위치를 홈에서 디테일로 바꾸겠다라는 소리예요. 간단하죠? 아닌가? 디테일 스크린에서는 뒤로 가기 버튼을 누르면 온백 함수가 호출돼요. 온백 함수는 뭐냐면 랩 컨트롤러 점 pop backstack이라는 함수예요. pop backstack이라는 건 네,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뒤로 가기 버튼이랑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면 전환이 계속 연속적으로 일어날 거잖아요. 연속적이래. 뭔가 계속 일어날 거잖아요. 화면 A에서 B로 가고 B에서 C로 가고 C에서 D로 가고 여기서 뒤로 가기 버튼을 4번 연타하면 D에서 C, C에서 B, B에서 A로 넘어가겠죠. 네, 이런 식으로 화면 전환은 기본적으로 스택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 스택 구조는 당연히 랩 호스트에서 알아서 관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팝 백스택을 하면 여기 쌓여있는 화면들의 스택에서 가장 위에 거에서 그 다음 거로 넘어간다 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넘어갈 때 물론 여기 네, 뒤로 간 화면에서 있던 상태는 보존이 됩니다. 질문 있나요? 네. 근데 왜 이렇게 하냐면 왜 랩 컨트롤러를 제일 위에서 주고 얘네는 이상한 온 내비게이트, 온백 이런 함수를 받냐? 이거는 저번에 말했던 책임 분리의 원칙이랑 같은 얘기예요. UI는 자기를 눌렀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필요가 없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 당연히 홈스크린을 이렇게 짜도 문제가 없어요. 막 얘가 랩 컨트롤러를 받아서 이걸 누르면 랩 컨트롤러 점 내비게이트 디테일 이렇게 짜도 똑같이 돌아가요. 똑같이 돌아가는데 이게 별로 좋은 구조가 아니라는 소리죠. 왜냐하면 이 파일에서 나를 눌렀을 때 랩 컨트롤러에다가 점 내비게이트에서 디테일로 넘어간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좋지 않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뭐 이런 방식이 있고요. 이런 방식이 있고 아니면 이게 그냥 콜백 함수 계속 쭉 아래로 내려주는 게 너무 난잡하다, 너무 더럽다 라고 생각하시면 네, 그러면 대충 이런 코드가 나와요. 그래서 뭐냐면 그 스노티티 더보기 탭 코드인데 뷰모델을 받고 어디로 이동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라는 콜백 함수를 이렇게 쭉 넣어준 거예요. 이게 일단 딱 보기에도 숨이 막히죠. 이게 너무 싫다라고 하면 아래 방식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컴포지션 로컬 오브라는 함수가 컴포즈에 있는데 뭐냐면 값을 정해놓고 트리 어디에서든 이 값을 알아서 꺼내서 사용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로컬로 정의한 랩 컨트롤러 값은 뭐 이런 타입을 가지고 있고요. 제일 위에서 이 컴포지션 로컬 오브에다가 값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뭐냐면 랩 컨트롤러를 제공해서 줄 거예요. 만들어서. 네, 이렇게 하면 랩 컨트롤러는 랩 호스트만 알려주면 되고 여기 아래에다가는 안 알려줘도 돼요.
어떻게 하냐면 스크린에서 내가 저 트리 위에서 만들어 놓은 로컬 랩 컨트롤러라는 값이 있는데 거기에서 내가 지금 꺼내올 수 있는 값을 꺼내와서 쓰겠다 라고 하면 우리가 위에서 만들었던 랩 컨트롤러를 아래에서도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훨씬 더 깔끔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호출을 해서 쓸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장점은 멀리에서 쓰는 값을 이게 지금 화면이 두 개밖에 없어서 그렇지 화면 안에 화면이 또 있고 그 아래도 화면이 있고 이런 화면이 수십 개가 있으면 여기에서 쓸 값들을 다 전달해 줘야겠죠. 그러면 복잡해지겠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틀이 어디에서든 값을 꺼내서 쓸 수 있게 하겠다라는 게 이 방식의 장점이고요. 단점은 제가 이거 싫어해서 좀 많이 써놨는데 스크린 코드만 봐서는 여기 로컬 랩 컨트롤러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 수가 없죠. 이거만 보면 뭐 이상하게 들어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고 전역 변수를 많이 쓰면 안 되는 이유. 얘를 누가 수정하고 누가 여러분이 그냥 코딩을 할 때 쓸데없이 로컬로 지역 변수로 쓸 수 있는 걸 전역 변수로 쓰면 안 좋은 거잖아요. 네, 그런 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그 마지막으로 프리뷰가 안 보여요. 요거에다가 네, 프리뷰 포즈 특장점이 프리뷰가 보인다는 사실인데 여기에다가 이렇게 쓰면 프리뷰가 안 보여요. 아닌가? 왜냐하면 여기 로컬 랩 컨트롤러가 뭔지 몰라서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 방법이든 이 방법이든 어쨌든 요 랩호스트, 내비게이션 패스, 랩 컨트롤러 세 개를 사용해서 내비게이션을 구현한다라는 사실은 똑같아요. 그냥 코드 스타일의 차이일 뿐이지. 이걸 어떻게 쓰는지는 여러분이 코드 보면서 직접 해보시면 바로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근데 뭐 이걸로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뭐 이런 앱을 만든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여기 영화 리스트가 있죠. 영화 리스트에서 하나를 딱 누르면 영화 상세 화면으로 넘어가야 되죠. 영화 상세 화면인데 이 영화 상세 화면을 하나의 컴포즈 UI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여기에서 내비게이션이 일어날 때 이 영화의 이 영화에 대한 정보를 다음 페이지에 넘겨줘야 되죠. 그냥 그거 안 넘겨주고 나 이거 눌렀으니까 영화 상세 페이지로 갈래 라고만 말하면 얘가 영화 상세 페이지 들어와서 무슨 영화의 무슨 제목, 무슨 그림을 보여줘야 되는지 모르겠죠. 그래서 화면 전환이 일어날 때 데이터도 같이 이동을 해야 되는 경우가 분명히 있어요. 네. 이렇게 다음 넘겨주기라는 제목으로 붙여놨어요. 같은 내용이죠. 네,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건 아시겠지만 권장하는 순서대로 쓰죠 보통. 네, 내비게이션을 할 때 값을 같이 보낼 수 있다고 했어요. 요거는 프리미티브 데이터 타입밖에 못 보내기 때문에 뭐 스트링, 인트, 불리안 이런 간단한 값밖에 못 보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영화 객체 엄청 복잡한 객체를 보내고 싶다 라고 하면 이거를 펴서 스트링으로 만들어서 달아서 보내줘야 돼요. 뭐 그렇게 하고 싶다면. 그래서 보면 아까 네버스트 코드랑 같은 건데 뭐가 추가됐냐면 홈 스크린인데 이거 아니구나. 네, 네, 프로필 스크린으로 넘어갈 건데 프로필 스크린은 유저네임이라는 그 뭐냐 파라미터를 받아야 돼요. 이렇게 정의를 해주고 아규멘트도 정의를 해줘요. 그래서 만약에 이쪽으로 넘어오면 텍스트 엔트리에서 아규멘트 중에 유저네임을 파싱해서 그 값을
스크린으로 보여주겠다라는 소리죠. 그리고 만약에 이 프로필 스크린으로 넘어가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원래는 그냥 디테일로 내비게이션을 했는데 프로필으로 유저네임을 넘겨주면서 이동하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이동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라우트를 이렇게 지정했으니까. 이거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라우트 지정해주고 아규멘트 이름과 타입을 지정해주면 되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 건 컴포저도 함수예요. 그냥 요게 함수이듯이 이것도 함수예요. 뭔가 괄호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이런 방법이 있고요. 이런 식으로 내비게이션을 할 때 그냥 간단하게 값을 달아서 보낼 수가 있고요. 아니면 같은 뷰 모델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shared 뷰 모델이라고 뭐 여기 내비게이션 데스티네이션이랑 여기 데스티네이션이 같은 뷰 모델 인스턴스를 공유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러면 다음 페이지 넘어갈 때 얘가 그냥 나 이제 저 페이지로 넘어갈 거니까 무비 디테일 값을 이거로 초기화하면 되겠다 하고 그냥 넘기면 되겠죠. 네. 그런데 뷰모델 수명 주기에 유의를 하셔야 합니다. 이 뷰모델이 여기 둘 다 살아 있어야지 쓸 수 있는 방법이고 만약에 화면 A에서 B로 넘어가는데 화면 A가 죽으면 이 뷰모델이 죽어요. 그러면 이 방법을 못 쓰겠죠. 네, 이런 방법도 있고요. saved state handle이라는 게 있는데 라우트 아규멘트랑 기본적으로는 똑같아요. 똑같은데 뷰 모델에서 똑같이 정의를 하고 이런 식으로 꺼내서 쓸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은 이 정도 설명을 드렸으면 여러분이 해보면서 터득할 수 있을 거예요. 뭔가 추가적인 얘기를 있다면 내비게이션이 일어날 때 애니메이션을 넣는 방법도 약간 느낌 있게 넣는 방법도 찾아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홈 버튼을 누르면 예를 들어서 홈 버튼을 누르면 홈으로 돌아가고 싶잖아요. 근데 홈으로 돌아가서 다시 뒤로 가기 버튼을 누르면 원래 있던 화면으로 돌아오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원래 있던 백스택을 싹 다 버리고 홈으로 돌아가야 되겠죠. 이런 것도 여기 랩 컨트롤러에서 지원하는 메소드로 할 수 있습니다. 팝업 2로 시작하는 함수들이 있는데 적절히 골라서 쓰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가 4분의 1 내비게이션 관련 내용이었고 질문 있으시다면 편하게 해주세요. 네. 그 다음은 코틀린 플로우입니다. 원래 제가 5주차 강의 자료에 넣으려고 했는데 여러분이 제가 가르쳐 드리지 않은 스테이트 플로우를 너무 자연스럽게 사용하셔서 땡겨왔어요. 네. 뭐가 하고 싶냐면 실시간으로 변하는 위치 정보, 실시간으로 변하는 데이터를 처리하고 싶어요. GPS 앱을 켜면 지도 앱을 켜면 내가 어디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가져와야 되잖아요. 근데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요청을 보내면 그러니까 HTTP 요청은 내가 요청을 보내야지 응답이 오는 거잖아요. HTTP가 아니구나. REST API는요. 네. 근데 우리가 지도 앱을 켰을 때 0.1초마다 한 번씩 요청을 보내고 있으면 안 되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실시간으로 변하는 데이터 타입이라는 게 필요해요. 네. API 얘기만 했지만 그냥 기기 안에 있는 데이터베이스 내용도 실시간으로 바뀔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데이터베이스 내용을 바꿔줘라고 한다고 바로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변할 수 있는 데이터 타입이라는 게 필요해요. 그게 코틀린 플로우입니다. 이게 막 쉬운 내용은 아닌데
그냥 사용하려면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많이들 사용하실 때죠. 플로우는 생산자라는 게 있고 중개자라는 게 있을 수도 있고 소비자가 있어요. 그리고 이 값이 흐르는 걸 그냥 편의상 스트림이라고 불러요. 뭐 같잖아요. 네. 그래서 생산자가 스트림의 데이터를 추가 또는 스트림에 나오는 강의 상류 부분이니까 데이터를 바꿀 수 있겠죠. 그리고 중개자가 스트림 값을 이용해서 다른 스트림을 만들거나 아니면 이 스트림 값을 수정할 수 있어요. 요거는 아무래도 데이터를 가져와서 보여주기 좋게 바꾸는 거니까 V모델에서 하겠죠. 아무래도 항상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리고 소비자가 이 흘러 들어온 스트림 값을 읽어서 사용합니다. 이건 보통 UI에 해당되겠죠. 이것도 V모델에서 할 수도 있겠지만. 네. 그래서 그냥 어떻게 작동하는지 예시를 한번 볼게요. 무비 플로우라는 걸 만들었어요. 플로우를 만들 건데 무슨 내용이냐면 이런 무비즈가 있고 하나씩 추가할 거예요. 그래서 뭐 1초를 기다리면 1초를 기다렸다가 가장 앞에 있는 무비를 추가하고 그 값을 emit 할 거예요. 요거는 스트림에 그 값을 내보내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플로우는 뭐 하는 플로우냐면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었다가 1초가 지나면 여기까지 값을 가지는 플로우가 될 거고 2초가 지나면 여기까지의 값을 가질 거고 3초가 지나면 여기까지 값을 가지겠죠. 이런 식으로 실시간으로 변하는 데이터 타입이에요. 요건. 네. 요게 그래서 생산자에 해당하는 부분이겠죠, 그러면. 근데 이 값을 우리가 바꿀 수도 있어요. 맵 같은 걸 쓰면 되겠죠. 그래서 이 플로우의 값을 이런 식으로 바꿔서 수정된 플로우를 이렇게 이름 붙일 거예요. 그러면 이 코드를 보시면 여기가 다 대문자로 바뀌는 코드죠. 이것도 그냥 이렇게 이거 맵은 당연히 플로우에서 제공하는 맵이에요. 이런 식으로 바꿀 수도 있고요. 요거를 컬렉트를 쓰면 이 플로우의 값이 바뀔 때마다 여기 안에 있는 함수가 실행될 거예요. 그래서 1초마다 한 번씩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하게 되겠죠. 이게 플로우의 기본적인 느낌이고, 근데 우리는 어차피 이런 코딩을 하는 게 아니라 안드로이드 앱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주 사용되는 개념들이 있어요. 이 뷰 모델에서 사용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상태랑 플로우를 결합한 형태예요. 그러면 원래 하던 거랑 똑같이 스테이트를 구독해서 스테이트가 변할 때 UI 변화가 트리거 된다는 건 똑같은데 이 스테이트가 실시간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코드로 실행하지 않아도. 네. 레포지토리라는 건 저기 아래에서 배울 텐데 일단은 그냥 레포지토리에 movieFlow라는 이런 타입 변수가 있다고 칩시다. 뭔지 모르겠지만. 네. 그러면 시작하면 요게 바뀔 때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스테이트 플로우 값에 요거를 넣어주겠다라는 소리죠. 맞나요? 뭔진 모르겠지만 이 플로우가 바뀔 때마다 그 값을 내 로컬에 있는 뮤터블 스테이트 플로우에 받아오겠다라는 소리예요. 그리고 우리가 저번에 했던 것처럼 우리가 연산을 하는 거는 바꿀 수 있는 private 뮤터블 스테이트로 정의했고 바깥에 보여주는 건 이렇게 public 그냥 스테이트 플로우 변경 불가능한 이렇게 정의를 했어. 네, 이렇게 하면 이제 UI에서는 movies라는 스테이트를 관찰해서 UI를 그리게 되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스테이트 플로우니까 이건 스테이트 플로우를 스테이트로 컬렉트 하겠다라는 소리죠. 그래서 이 데이터에 따라서
아직 데이터가 없으면 이걸 보여줄 수 있고요. 데이터가 생기면 이렇게 보여줄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 레포지토리에 있는 무비플로우라는 값이 데이터 요청을 보내서 무비를 가져오고 있는 중이에요. 가져오고 있는 중이면 그럼 자동으로 이게 다 가져와진 시점에 UI가 위에 있는 거에서 아래에 있는 거로 바뀌겠죠. 그런 코드입니다. 이런 실시간성을 더 보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flow라는 데이터 타입을 사용하는 거예요. 네, 그렇고요. 스테이트가 있는데 이벤트도 있어요. UI에. 요거는 네, 여러분이 써보면 알 것 같아서 그냥 간단하게만 얘기하고 과제도 없어요. 뭐냐면 어, 안드로이드에는 토스트가 있죠. 토스트 뭔지 아시나요? 저번에 토스트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왜 얘기했지? 네, 뭔가 일이 생기면 이런 식으로 아래에서 위로 샌딩 메시지가 떴다가 다시 몇 초 있다가 사라지는 그런 게 있어요. 요거는 스테이트는 아니겠죠? 왜냐면 얘를 계속 보여주고 있을 게 아니니까요. 이런 걸 우리가 이벤트라고 불러요. 스테이트 플로우는 예를 들어서 그냥 이미 상태가 있어요. 근데 새로운 구독자가 얘를 구독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지금 나오고 있는 값을 당연히 얘도 받게 되겠죠. 근데 shared flow는 안 그래요. 얘가 지금 상태값이 있고 내가 새로 구독을 시작했어. 그러면 얘는 아무것도 못 봐요. 그런 성향이고 왜 이렇게 만들었냐면 이벤트를 표현하기 위해서 생겼어요. 네, 토스트가 떠야 되는데 여기서 나 이제 토스트 띄워줘 라는 걸 방출하기 시작했는데 새로운 구독자가 그 후에 생겼으면 토스트를 안 띄워야겠죠. 네, 그래서 shared flow로 하면 이런 식으로 일회성 이벤트에 사용하기 좋습니다. 토스트 같은 거. 아, 그런 것도 있구나 하고 넘기시면 될 것 같고 플로우는 네, 중개사에서 연산을 담당하는 연산자가 굉장히 많아요. 아까 보여드렸던 맵도 있고 이 플로우에서 앞에 몇 개만 챙겨가는 테이크, 앞에 몇 개를 드랍하는 드랍, 그리고 뭐 조건을 만족하는 것만 필터링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에러 처리도 당연히 있고 여러 플로우의 최신값을 이용해서 플로우를 만드는 컴바인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있고요. 뭐냐면 검색어 자동 완성을 할 거예요. 자동 완성을 아니구나. 예를 들어서 검색어 자동 완성을 만든다고 칩시다. 그러면 사용자가 계속 빠르게 입력을 하고 있는데 전지인이라서 그러면 얘가 입력을 하는 중간중간에 계속 검색어 자동 완성 뭐 보여줄지 알려줘. 이렇게 보내면 안 되겠죠. 그러면 내가 뭐 내가 R을 입력하고 싶은데 이응에 한 번 보내고 R에 한 번 보내고 두 번을 보내는 거잖아요. 이건 별로 원하지 않겠죠. 그래서 사용자 입력도 플로우일 텐데 그 값이 변하지 않을 때까지 기다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 걸 담당하는 이런 계열의 함수들이 있어요. 그리고 뭐 같은 값이 방출될 때 무시하는 것도 있고 네, 이런 거는 여러분이 찾아서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다양하게 많이 쓰지도 않을 거예요. 이 정도만. 사실 저도 컴바인 말고는 써본 적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거는 검색이랑 GPT 잘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개념적으로 막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는데 그냥 쓰는 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플로우는. 네, 이제 파트 2인데 안드로이드는 기기 안에 데이터베이스를 들고 있죠. SQLite라고 부르는데 여기에다가 우리가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드로이드만 알아도 앱을 하나 만들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보통 모든 정보를 여기에 저장하진 않아요.
그래서 여기 이 세미나에서는 간단한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법에 대해서만 다뤄보겠습니다. 복잡한 데이터는 보통 서버에 저장을 하게 되고 API를 호출해서 이 데이터를 가져오게 되겠죠. 요 세미 요 호출하는 방법은 다음 세미나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을 가져왔어요. shared preference랑 데이터 스토어라는 방법을 가져왔습니다. shared preference는 key value 쌍을 하나 저장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러니까 딕셔너리예요, 그냥. 벌써. 그러니까 우리가 클래스를 저장하고 싶으면 직렬화를 해야 돼. 직렬화라는 건 클래스가 어쨌든 우리가 손으로 쓰면 스트링이잖아요. 그렇게 바꾸는 거예요. 이게 원래는 다른 회사에서 만드는 라이브러리들이 있었는데 갑자기 코틀린에서 지원을 해주기 시작해서 코틀린 시리얼라이제이션이라는 거를 아주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시리얼라이제이션은 진짜 간단해서 방법을 안 가져왔고요. shared preference 사용하는 방법도 웬만하면 노션에 사용법을 옮겨오잖아요. 근데 옮겨올 게 없어서 안 옮겨왔어요. shared preference를 정의하는 방법 한 줄 있고 shared preference에다가 값을 쓰는 방법 한 줄 있고요. 그리고 읽는 방법도 한 줄 있네요.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근데 보면 데이터 스토어는 대신에 사용해야 되는 최신 데이터 저장소 솔루션입니다. 라고 하죠. 플로우를 기반으로 하고 많은 단점을 극복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아주 간단한 값들을 저장할 때 특히 효과적입니다. 유저가 지금 다크 모드로 설정해 놨는지, 뭐, 라이트 모드로 설정해 놨는지, 이런 거는 우리가 서버에다가 요청을 해서 가져올 일은 아니잖아요. 어차피 UI에서 쓰는 건데, 그런 것들을 저장해 놓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뭐, 이 페이지에 처음 들어갔을 때만 어떻게 쓰는지 가이드를 보여주고 싶다. 이런 걸 구현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이런 것도 당연히 로컬에다가 저장해 놓는 게 합당한 선택이고요. 네. 데이터 스토어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가 있거든요. 보면 preference 데이터 스토어랑 proto 데이터 스토어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 내가 안드로이드 개발을 10년째 하고 있는데 로컬에다가 데이터를 저장하고 싶다. 그러면 요즘 보통 프로토 데이터 스토어를 쓴대요. 근데 우리는 네, 복잡하고요. 프로토가. 우리는 간단한 값만 저장하는 걸 요즘 간단한 값만 저장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우리는 preference 데이터 스토어라는 걸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로토는 뭐냐면 얘도 그냥 구조 자체는 똑같은데 얘는 사용자가 복잡한 클래스 스키마를 정의해서 그거대로 저장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쓰냐면요. 여러분 컨텍스트라는 걸 보셨을 텐데 컨텍스트 보셨나요? 거주하면서? 컨텍스트라는 단어 한 번쯤 보셨죠? 근데 이게 뭔지 아무도 안 알려주죠? 대충 뭐냐면 앱 실행 환경을 담고 있는 객체예요. 그러니까 앱에서 내가 이 액티비티 안에서 어떤 기능을 쓰고 싶다. 예를 들어서 데이터를 저장하는 행위는 앱 환경이 필요한 행위잖아요. 이런 것들은 컨텍스트가 필요해요. 아니면 뭐 내가 앱에서 포스트를 보여주고 싶다. 이것도 내가 어느 단에서 그러니까 운영체제가 끼어드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도 컨텍스트가 필요한 행위입니다. 당연히 데이터 스토어 쓰는 것도 이게 필요하고요. 그래서 그냥 앱 실행 환경을 담고 있는 객체 정도로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정의하냐면
공식 문서에 있는 거예요, 이것도. 컨텍스트에다가 프로퍼티를 확장해서 컨텍스트.데이터 스토어 하면 이런 게 정의되도록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컨텍스트가 있을 때 context.dataStore.data를 하면 이 값을 읽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네, 말씀드렸듯이 여기 데이터를 하면 이 값은 플로우로 나와요. 데이터 스토어는 플로우를 지원하는 라이브러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flow.map해서 그 값을 이렇게 가져온 거죠. 그럼 당연히 결과도 플로우가 될 거고요. 이렇게 뭐 불리언 아니면 int 아니면 string 이런 식으로 저장할 수 있어요. 이것도 객체를 저장하고 싶으면 똑같이 말씀드렸던 코틀린 시리얼라이제이션을 이용해서 객체를 스트링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그리고 쓸 수도 있어요. context.datastore.edit 원래 있는 값을 수정하고 싶은 거니까 edit이겠죠. 그래서 원래 있던 값이 이거였으면 그 값을 이거로 바꿔줘라. 이런 식으로 명령을 내릴 수 있어요. 이렇게 쓰는 것 자체는 간단하죠. 그래서 저 컨텍스트를 불러오는 것도 여러분이 한번 과제를 하면서 어디에서 어떤 컨텍스트를 불러와야 되는지 그 맥락을 잘 이해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이에요. 끝이에요. 안드로이드 권장 아키텍처인데 저번 세미나에서 반방향 데이터 흐름이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뭔지 아시나요? 반방향 데이터 흐름이 뭔가요? 이거 설명해 보실 분. 브이스테이 하루 트리. 어, 브이스테이를 가장 쉽게 얻을 수 있는 방법인데 근데 과제 기한이 워낙 널널해서 네, 네. 요 뷰모델이랑 UI 얘기를 했는데 뷰모델은 UI에 들어갈 상태만 들고 있고 이걸 바꾸고 싶으면 UI에서는 이벤트를 넘겨줘야 된다. 그러니까 데이터는 UI 스테이트에서 UI 뭐래? 데이터는 뷰모델에서 UI로만 흐르는 거죠. 그래서 이걸 데이터 단방향 흐름이라고 했어요. 단방향 데이터 흐름. 네, 똑같아요. 데이터 우리가 방금 배운 요 데이터 스토어, shared preference 이런 거는 데이터를 실제로 저장하는 거잖아요. 그런 그런 거를 데이터 레이어라고 부를 텐데 여기에서 아래 방향으로만 데이터를 넘겨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앱 전체에서 데이터는 아래 방향으로만 흐르게 되겠죠. 이걸 수정하고 싶으면 뷰 모델에서 데이터 레이어로 이벤트를 넘겨줘야 될 거고요. 네, 그래서 이 데이터를 직접 들고 오고 뭐 DB나 아니면 서버에다가 요청을 보내는 건 데이터 레이어만 하게 하자라는 게 권장 아키텍처입니다. 네, 뷰 모델에서 데이터 스토어 점 데이터 모시기 하고 있으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이 역할을 해줄 클래스를 따로 하나 두겠습니다. 이거를 레포지토리라고 불러요. 레포지토리는 뭐 우리가 인터페이스를 쓸 거예요. 인터페이스 뭔지 아시나요? 나는 자바 등등 프로그래밍을 하면서 인터페이스를 써봤다. 좋네요. 네, 인터페이스는 뭐라 하죠? 네, 이거 프로그래밍 원리 들으면 배워요. 인터페이스는 그냥 뭐 간단하게 진짜 간단하게 설명해서 클래스에 대한 타입 정도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뷰 모델은 이 인터페이스만 보고 있고 이 인터페이스에 대한 실제 구현은 레포지토리 임플리먼트 이라는 걸 따로 둬서 나만 알 수 있게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조는 대충 이렇게 됩니다. 위아래를 반대로 그렸네. 네, 뷰 모델 레포지토리가 있고 레포지토리에서 데이터 스토어랑 서버에다가 요청을 보내는 거예요. 이 데이터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는 UI랑 뷰 모델에서는 알아서는 안 됩니다. 네, 아키텍처는 그렇고 그래서 아니 레포지토리를 도대체 어떻게 만드는 건데 라는 의문이 드실 텐데요. 그래서 예시를 하나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비 타입을 가진 데이터를 로컬에다가 저장을 했다가 데이터 스토어겠죠? 증명을 했을 거고요. 이거를 다시 보여주는 예시를 생각해 봅시다. 일단 인터페이스를 만들었어요. 레포지토리라는 건 실시간으로 변하는 movies flow라는 값을 가지고 있을 거고요. 그리고 얘를 읽어서 뷰 모델에서 값을 알아갈 거예요. 지금 movies가 어떤 타입인지, 어떤 데이터인지. 그리고 뭐 새로운 영화를 추가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뷰 모델에서 그러면 요 save movies라는 함수를 호출해서 새로운 영화를 추가할 수 있겠습니다. 앞에 서스펜드라는 게 붙어 있어요. 서스펜드라는 건 영어로 유예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음 주에 다룰 내용인데 뭔가 끊어질 수 있는 중간에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 추가하기 버튼을 눌렀을 때 이 영화 추가하는 과정이 UI에서 일어나서 영화가 추가되고 있는 동안에 내가 UI를 아무것도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별개의 스코프에서 진행되고 싶은 작업들을 이렇게 서스펜드 펑션을 붙여줍니다. 네, 그렇고요. 요거는 자세한 개념은 다음 세미나에서 다룰 건데 붙이라는 데 붙이면 돼요. 이거 안 붙이면 컴파일러에서 경고해 주거든요. 그렇고요. 그 정도로만 알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구현체를 해야겠죠. 구현체를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이거 구현체인데 여기 레포지토리를 만들 거고 이런 식으로 값들을 오버라이드를 해주면 되겠죠. 이거는 그냥 뒀어요. 네, 그래서 무비 플로우는 아, 나는 컨텍스트를 받았고 컨텍스트.데이터 해서 그 값을 어떻게 잘 파싱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밖에다 제공하고 싶어 라는 얘기죠. 안에 있는 거는 여기 그 코틀린 시리얼라이제이션 하는 과정인데 네, 이거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안 중요하다는 사실만 알아두시고 아무튼 데이터 스토어에서 데이터 가져와서 잘 바꿔서 바깥에 보여주겠다 라는 소리예요. 연결을 한 거죠. 그리고 save movies를 오버라이드 할 건데 movies를 받아서 데이터 스토어.edit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값을 이거로 바꿔라 라는 거예요. 데이터 레이어는 이게 끝이에요. 간단하죠? 우리가 아까 데이터 스토어를 배웠고 그거랑 똑같은 코드예요. 이제 골 때리는 게 나오는데 아 맞다 이거 제가 해봤는데 코틀린 버전 2.0.21로 했더니 안 되더라고요. 네, 코틀린 이슈. 네, 뷰 모델에서는 스테이트 플로우를 가져올 건데 어떻게 가져오냐면 무비 플로우를 레포지토리에서 무비 플로우를 그대로 가져와서 그걸 스테이트로 바꿀 거예요. 네, 스테이트 인이라는 건 진짜 그냥 스테이트로 바꾸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add moves가 호출되면 뷰 모델 스콥 점 런치를 해서 이게 뭔지 설명 안 했네. 네, 아무튼 뷰 모델이 가지는 스코프에서 이렇게 레포지토리에 있는 메소드를 호출해서 바꿔줍니다, 데이터. 네,
그리고 뭔지 모를 뷰모델 팩토리라는 함수가 하나 있고 UI가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어요. 네. 이게 뭐가 문제냐면 원래는 어떻게 했었냐면 저번에는 어떻게 했죠? 뷰모델을 쓸 때? 저번에는 뷰모델을 그냥 이렇게 정의하고 스크린에서는 내 뷰모델 타입 이건데 이거는 너가 알아서 잘 이 타입에 맞는 뷰모델 찾아서 알아서 주입해줘 라는 뜻이라고 했죠, 이건. 네. 근데 이거는 문제가 뭐냐면 이번에는 뷰모델이 레포지토리라는 파라미터를 받아야 돼요. 근데 그냥 이대로 쓰려고 하면 여기 안에 레포지토리가 뭔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겠죠? 그래서 뷰모델 가요라는 이 간편한 방법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떡하죠? 그러면 뮤비 뷰모델을 만드는 법을 알려주는 클래스를 하나 더 둬야 돼요. 그게 무비 뷰모델을 만드는 무비 뷰모델 팩토리예요. 얘는 뭐냐면 컨텍스트를 받아서 그 컨텍스트는 아래서 알려줄 겁니다. 컨텍스트를 받아서 뷰모델 만드는 법을 오버라이드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만드냐면 레포지토리 객체를 만들어서 무비 뷰모델을 리턴하면 되겠죠. 그걸 넣어서 네, 막 폭력적인 키, 막 모델 클래스, 크리에이트, 타입, 티는 뷰모델 이런 거 있어서 좀 무섭게 보이는데 사실 하는 일만 보면 진짜 레포지토리를 만들어서 만드는 법은 위에 나와 있고요. 만들어서 꽂아서 뷰모델을 만들어준다가 끝이에요. 네, 이렇게 만드는 법을 알려주는 객체가 팩토리입니다. 그럼 UI에서는 어, 무비 뷰모델 팩토리라는 친구가 무비 뷰모델을 어떻게 만드는지 알려줘요.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무비 뷰모델을 실제로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두 가지 정도 방법이 있는데 아래님이 좀 더 쉬운 것 같아요. 뷰모델을 스크린에서 만들어서 쓰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나 무비 뷰모델 타입 뷰모델 하나 만들고 싶은데 어떻게 만드냐면 내가 만드는 법을 알려주는 팩토리 알려줄 테니까 너가 알아서 잘 만들어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뷰모델인데 팩토리는 이거 쓰면 돼. 컨텍스트는 이거 그냥 있는 함수거든요. 막 만든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있는 로컬 컨텍스트를 이용해서 이 뷰모델을 만들어줘 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 뷰모델을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원래랑 똑같은 방식이죠. 네, 그래서 만약에 영화 추가를 하고 싶으면 뷰모델.addV를 호출만 하는 거고요. 그리고 네, 요 뮤비 값을 for each를 돌려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요거 결과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요거는 뭐 로컬 저장소에 저장돼 있는 값이고 누르면 이런 식으로 늘어나는 걸 볼 수 있어요. 요거는 로컬 저장소에 저장된 값이기 때문에 앱을 껐다 켜도 이런 식으로 네, 값이 유지됩니다. 그런 걸 볼 수 있어요. 여기는 제가 방금 설명했던 내용인데 한 번만 더 읽고 넘어갈게요. 이해하기 쉽지 않은 내용이라서. 뷰모델 팩토리라는 걸 새로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 다룬 뷰모델 괄호 하면 알아서 타입에 맞는 뷰모델을 꽂아줬던 이 함수는요. 매개 변수가 없는 애만 만들어서 전달할 수 있어요. 아무래도 매개 변수가 뭔지 모르니까요.
그냥 한 번에 똑같이 써왔네. 근데 보통 뷰모델이 데이터를 가져오니까 보통 레포지토리를 맥빈수로 받겠죠. 그러면 UI가 나 어떤 데이터를 어떤 뷰모델을 보고 싶으니까 어떤 데이터 소스를 가져와서 뷰모델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데이터를 어떻게 가져오는지 UI가 모르게 하는 게 이 레포지토리 패턴의 존재의 의의였으니까요. 대신에 어떻게 만드는지 알려주는 뷰모델 팩토리라는 클래스를 줬어요. 그래서 그러면 뷰모델 팩토리를 이용해서 뷰모델을 만들어서 사용하면 되겠다라고 알 수 있겠죠. 불편하죠, 사실. 요거를 자동으로 해주는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요것도 다음 세미나에서 다룰 생각입니다. 요거를 지금 받으면 오늘 집에 못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데이터가 포함된 앱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데이터 스토어를 만들고 레포지토리 인터페이스를 디자인하고 그걸 실제로 구현을 하고 그리고 뷰모델 팩토리를 만들어서 뷰모델을 어떻게 생성하면 되는지까지 UI에게 알려주면 되겠죠. 네. 여기까지 질문 있나요? 질문 있으실까요? 제가 너무 신나서 혼자 떠들었는데. 그냥 어디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세요. 이런 것도 돼요. 네. 그래서 오늘 세미나는 여기까지고 과제 얘기를 좀 하고 갈 건데요. 일단 영화 검색 앱을 하나 만들어 볼 거고요. 이번 과제에서는 영화 검색 기능이랑 영화 상세 페이지를 만들어 볼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LLM으로 생성된 코드를 이해하고 써주세요. 이게 심해지면 제가 PR 본문에다가 코드 설명을 쓰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커밋을 쪼개서 보내시면 조금 더 좋습니다. 읽는 사람이 편해져요. 좋은 습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프로필 페이지 내용을 다들 저희 거로 열심히 바꾸셨는데 굳이 그러실 필요 없고요. 네, 어차피 한 번 해봤으니까 이제 안 하셔도 됩니다. 네, 또 지금까지 한 것과 똑같이 하시면 되고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색 화면을 만들어 볼 거예요. 설치, 우리가 5개 탭을 만들었잖아요. 그 중에 설치 탭에다가 검색 화면을 만드시면 됩니다.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최근 검색어 기능이 있어야 하고 검색 기능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검색 결과가 없을 때는 이런 식으로 화면을 보여주시면 돼요. 바텀바를 안 넣었는데 바텀바도 여기 아래에 있겠죠.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화면을 만들어 주시면 되고 돋보기는 메토리얼에 그냥 있을 거고요. 영화 아이콘은 제가 다운받아서 올려놨어요. 여기 주위 회색 동그라미는 만들고 싶으면 만드셔도 되는데 필요는 없습니다. 네. 그리고 상세 값은 그냥 적당히 예쁘게 해주세요. 사실 이거 상세 값을 다 정해서 드리는 게 맞는데 제가 디자이너가 아니고 저는 안드로이드 개발자이기 때문에 제가 저 어떻게 만든지 몰라요. 이렇게 하면 되고요. 네. 첫 번째 기는 최근 검색어 목록입니다. 검색바를 누르면 최근 검색어 목록을 보여줄 거예요. 이렇게 최근 검색어랑 전체 삭제 텍스트가 있어야 하고요. 그 아래에는 최근 검색어를 이렇게 보여주시면 됩니다. 네, 최근 검색어, 그러니까 앱을 뭐 만들고 진짜 처음 켜서 검색어가 없어요. 그러면 이 UI가 뜨지 않아도 됩니다. 아니면 이런 식으로 보여주셔도 돼요.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검색어는 Preference Data Store
이용해서 목록이면 리스트 스트링이겠죠, 아마. 이거를 직렬화해서 스트링으로 저장하시면 됩니다. 직렬화하는 법은 코틀린 시리얼라이제이션을 쓰시면 돼요. 검색어 오른쪽에 있는 X를 누르면 그 검색어가 로컬 저장소에서 삭제되어야 하고요. 동시에 UI에서도 삭제되어야 합니다. 동시에라는 말은 좀 그렇네요. 그리고 상단에 있는 전체 삭제를 누르면 데이터가 다 사라지면 돼요. 최근 검색어에 X가 아닌 부분, 여기든 여기든 누르면 검색바에 그 검색어가 입력이 됩니다. 검색이 바로 실행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최근 검색어 목록은 검색바에 입력된 값이 없을 때에만 표시됩니다. 여기에 뭔가를 입력하기 시작하면 최근 검색어를 안 보여줘야겠죠,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검색바는 네, 검색바 관련해서도 스펙이 있는데 검색바에 무언가가 입력된 상태면 검색바에다가 가위표를 띄워주세요. 이걸 누르면 내용이 삭제됩니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 기능이고요. 두 번째 기능은 검색 기능입니다. 검색은 키보드가 있잖아요. 키보드에 원래 엔터 부분인 게 그게 돋보기로 바뀌게 할 수 있거든요. 이거 그냥 구글 검색하면 나와요. 그래서 그 돋보기를 누르면 검색이 됩니다. 아니면 뭐 요거 눌러도 검색이 될 거고요. 요거는 뭐 안 해도 되는데 아무튼 검색이 될 거예요. 검색이 일어나면 검색바 아래쪽에 검색 결과를 보여줄 거고요. 요청 보내는 법을 모르니까 저기 아래쪽에 무비 리스트가 하드 코딩이 되어 있거든요. 이거 타이틀 필드 값을 기준으로 해서 그냥 단순히 타이틀에 이에 포함되는 것들을 필터링해서 보여줄 거예요. 무비 리스트는 아래에 있고요. 이것도 데이터를 가져오는 과정이어서 안드로이드 권장 아키텍처를 따라주세요. 중요. 이거 안 지키면 다음 과제할 때 이 부분을 API 요청으로 바꿀 건데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겠죠. 중요. 네. 와, 과제인데 코드를 드려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죠. 예시가 있고 뷰모델에서는 아키텍처 모시기를 따라서 단방향 데이터 흐름 모시기 해서 요거를 호출해서 그 값을 가져오면 될 것 같아요. 검색 결과는 이렇게 보여줄 거예요. 이렇게 보여줄 거고 그 아래에 있는 데이터는 다 영어이기 때문에 요 영어 제목은 영어로 나올 거예요. 연도는 릴리스 데이트가 있는데 연도를 보여주시면 되고 장르는 장르 아이디가 있는데 그걸 대응해서 요거랑 모비 데이터 잘 비교해 보시고 변환해서 보여주시면 되고요. 평점도 있고요. 포스터, 포스터, 포스터를 보여줘야겠죠. 포스터는 코일 컴포즈라는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이걸 이용하면 아주 쉽게 쓸 수 있습니다. 포스터 URL은 데이터에 포함되어 있고요. 그래서 포스터 패스가 이거면 여기 TP를 붙여서 이렇게 코일 컴포즈한테 알려주면 이런 이미지가 여기에 들어옵니다. 제가 과제 만들다가 그냥 아무거나 긁어서 봤는데 컨저링이어서 깜짝 놀랐거든요. 멈중에. 네. 검색 결과가 떠 있는 상태에서도 검색은 그대로 할 수 있게 구현해 주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검색 결과, 요거, 검색 결과를 클릭하면 영화 상세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네. 이동, 화면 전환이니까 제트팩 내비게이션을 활용해 주세요. 네. 피그마가 있어요.
피그마가 있어서 스펙은 피그마 보고 하시면 되고요. 여기 위에 탑 바가 있어야 되고, 요거를 누르면 이전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제목이 있을 거고요. 만약에 제목이 너무 길어서 여기 가로를 다 넘친다라고 하면 뭐 점점점으로 줄여서 보여주세요. 이것도 제가 만들었어야 되는데 안 만들었네요. 네, 포스터 패스 있었고 벡터 패스라는 것도 데이터에 있어요. 그걸 이용해서 이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여기 에 그림자가 있는데 네, 40%로 40% 오프세트로 그림자가 있대요. 이것도 넣어주세요. 작년 과제가 이거랑 똑같았는데 저는 이거 40% 어떻게 넣는지 몰라서 안 했어요. 그 정도는 괜찮습니다. 막 핵심 기능 3개 중에 하나를 안 만들었다. 이건 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 정도는 괜찮아요. 네, 별점이 있어요. 별점은 네, 요거 평점만큼 채워지도록 해주세요. 소수 맞춰서 하셔도 되는데 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할 수 있으면 해보세요. 반올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머리랑 popularity 값을 이렇게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그거고요. 장르, 장르 아이디 이렇게 가로로 나열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장르 아이디가 만약에 많으면 가로로 스크롤 될 수 있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목 길면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고요. 그러니까 제목 가로 넓이는 fill with가 아닌 거죠. fill with. 웹 컨텐츠가 아닌 거죠. 고정 DP입니다. 네, 이거 따라서 만드시면 되고요. 요거 피그마는 장점이 요거를 볼 수 있어요. 맥 기준으로 옵션 키를 누르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다른 맥이 아니네요. 윈도우 단축키는 찾아보시길. 컨트롤이나 알트 이런 거겠죠. 아무튼 옵션을 누르고 마우스를 올리면 여기가 몇 dp만큼 떨어져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잘 맞춰서 해보시면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검색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내비게이션일 거고요. 돌아갔을 때 검색 결과랑 검색어는 보존될까요? 네, 보존됩니다. 다 말해주나? 네, 보존이 되고요. 왜냐하면 이 내비게이션을 할 때 백스택 엔트리에 쌓여 있을 때 그 백스택 엔트리에는 UI랑 뷰 모델이 같이 쌓여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음 화면으로 넘어갔다고 뷰 모델이 바로 그냥 원래 있었던 모든 값을 잃고 죽어버리는 건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보존이 됩니다. 네. 도록. 여기 데이터가 이렇게 100개 정도 있고요. 보시면 이렇게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장르 아이리스. 장르가 인트로 이렇게 리스트 형태로 주어져 있어요. 쓰시면 될 것 같고 직렬화하는 법은 네, 스키마를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데이터를 이걸 붙여야지 부틀린 시리얼라이제이션이 돼요. 요거는 제가 임의로 만든 거고 요건 정답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거의 확실하게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민해 보시고 타입 같은 거 수정해서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장르 아이디스 하면 숫자로 되어 있는데 이 숫자로 되어 있는 거를 영어로 바꿔줄 수 있는 그런 관계 데이터입니다. 37이면 웨스턴인 거고 뭐 이런 식으로 바꿔서 보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과제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고 10월 31일 저장까지 제출해 주세요. 다음 세미나가 언제죠? 다음 세미나는 11월 3일입니다. 여기 사이가 3주예요. 그래서 좀 네, 내용이 많은데 한번 열심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어려운 게 있어야지 실력이 늘기 때문에. 베이스데이를 사용해서 지연 제출을 하셔도 됩니다. 그런 지연 제출은 세미나 전까지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제에 대해서
과제나 아니면 세미나 내용에 대해서 더 질문이 있으신가요? 네. 없다면 여기까지 할게요. 네. 무학작 과제는 이번에는 따로 안 내드리고, 이번에는 따로 내드리진 않을 텐데, 여러분끼리 뭐 무학작 하면 좋잖아요. 그냥 안드로이드 채널이든 아니면 팀 채널이든 뭐 무학작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많이 나갈 테니까. 과제 너무 어렵다고 저한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질문도 하시고. 좋을 것 같네요. 네, 끝입니다.